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월자를 살펴보면서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봅시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팔만대장경을 배웠잖아요. 그쵸? 자, 고려시대에는 목판 인쇄물 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물이었죠? 그쵸? 나무에 새겼다. 그쵸?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게 아니라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이라는 것도 발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쇄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책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출력하는 기술이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책이라는 게 그러면 인쇄술이라는 기술이 왜 중요하냐? 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사회 교과서 역시 인쇄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나 사회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그럼 이런 책이 없다면 얼마나 공부하기가 어렵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 즉 책을 통한 이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이나 정보를 누구나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팔만대장경 목판 기술도 배웠고요. 그 다음 이젠 더 나아가서 바로 고려인들이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중요하게 배우는 것인 거죠. 알겠죠? 뭐 선생님 책 만드는 거 뭐 그냥 컴퓨터에 넣고 프린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금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고 마찬가지로 프린터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책을 다 갖기도 어려웠을 거고 여러분이 수많은 시험지나 학습지나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이나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도 발달했다. 자, 금속 활자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바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중요한 겁니다. 자, 금속 활자에 사용된 기술. 금속 활자에 사용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높은 온도에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을 것이다. 그쵸? 금속을 다루는 기술. 요게 굉장히 발달해야 되겠죠. 그쵸? 금속을 만들어야 되니까 금속을 만들려면 여러분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금속을 원재료인 것을 녹여가지고 그다음에 틀을 만들고 거기다 넣어서 굳힌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바로 이런 금속을 다루는 기술들이 바로 발달하게 된다. 당연히 판에 고정시키는 기술 역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랑 비슷하겠죠. 두 번째로 이걸 금속 활자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금속 활자를 인쇄를 하려면 바로 뭐가 발달해야 된다? 이 먹. 그 다음 또 뭘 만드는 기술도 발전해야 된다는 거야? 종이를 만드는 기술도 함께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금속에서는 먹이 고르게 묻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속 활자를 인쇄하기에 적합한 먹을 연구해야 된다. 먹을 잘 발라야 글자가 찍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 활자에 맞는 먹을 연구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또한 금속 활자를 찍어낼 때 금속의 날카로운 면에 종이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질기고 강한 종이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려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런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했다. 그 다음에 또 고려의 유명한 것이 고려 청자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이 만든 이 종이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송나라에도 수출될 정도로. 원래 종이라는 것은 원산지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중국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중국이야. 하지만 이 처음 만드는 중국보다도 고려인들이 만든 종이가 더 뛰어났다. 고려 청자 이야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에 대해서 보겠어요. 금속활자를 만드는 기술은 고려시대에서 바로 조선시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바로 이 금속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글자 앞면을 보시면 개성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된 실물 금속활자이다. 실제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가로 세로 하면 뭐 한 1cm 정도밖에 안 돼요. 돋보기로 봐야 글자가 보일 정도인데, 안타깝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요 금속 활자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 책들은 남아있는데 요 판은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뒷면이 움푹 파여있는 까닭은 사용되는 구리, 이걸 구리로 만들었는데 양을 줄이고 틀에 잘 고정시키기 위해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 활자는 요거를 한 개, 글자당 이렇게 한 개씩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조합하는 거지. 하나하나씩 틀에다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이 틀만 있으면 여러 가지의 책을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앞에서 배웠던 대장경판하고 비교해 볼까? 49쪽에 있는 얘는 목판이잖아. 바로 얘는 뭐야? 전체가 한 개의 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할 수는 없잖아. 새로 판을 만들어야 돼. 수정이 불가하지 얘는. 맞아?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 목판은. 그 다음에 목판은 새기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전체를 파야 되잖아. 이거 파다가 만약 하나 실수해서 잘못 파면 처음부터 다시 파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목판은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 선생님이? 뒤틀리거나 벌레 먹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반면에 금속활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글자 모양만 있다면 여러 개를 조합해서 빠르게 찍어낼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요 쇠 조각 하나만 바꿔 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조각 하나만 바꿔 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찍어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목판 인쇄술은 같은 책을 많이 인쇄하는 데는 효율적이겠죠.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낼 때는 그 나무판을 계속 쓰면 되잖아요. 그러나 목판의 단점이죠. 목판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나하나 다 팔려면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그 다음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뒤틀린다. 갈라지거나 휘어지는 나무의 성질 때문에 보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목판의 단점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 보완한 것이 바로 이 금속 활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반면 금속 활자는 자 이게 중요해. 판을 새로 짤 수가 있지. 왜? 글자를 여러 개를 바꿔 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게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 때 효율적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쉽게 닳아지지 않는 거고 보관이 쉽다는 거. 자, 요게 중요한 거겠죠. 자, 요게 바로 뭐예요? 금속 활자의 장점이겠죠. 금속 활자의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네,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서양보다 훨씬 먼저 앞선 금속 활자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고려인들이. 자,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나 금속활자 제작술의 발달이 자 중요한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의 생산, 정보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널리 쓰일 수 있게 유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고려 시대에 결국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걸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귀족층이 많이 사용했을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만들어지는 글자가 바로 한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글자부터가 한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나 정보 같은 걸 만들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생산도 잘 안 돼. 왜? 뭘 알아야 돼? 한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도 잘 안 돼. 왜?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백성들이 널리 쓰지는 못했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크게 유용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서양에서도 바로 이 금속 활자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세계에서 이 금속 활자를 서양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독일인이었던 바로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자, 왜 이게 중요한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구텐베르크는 우리 고려보다는 금속 활자를 처음으로 쓰게 된 게 더 느렸습니다. 고려는 뭐 한 12세기 정도의 금속 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그리고 뒤에 배우는 직지심체 2호절 역보다도 구텐베르크가 느려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는 뭐 한 15세기 정도에 이 인쇄술을 만들게 돼요. 근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똑같이 바로 금속 활자를 사용한 인쇄술이야. 근데 왜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더 세계적인 영향력이 높다고 보냐면 바로 구텐베르크는 바로 이 무슨 책을 찍어내서 엄청난 대히트를 쳤을까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바로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금속 활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찍어내게 되면서 그전에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종교인들, 뭐 귀족이라든지 뭐 신부님 같은 종교인들만이 성경책을 볼 수 있었어요. 왜? 책이 너무 비쌌으니까.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그 성경책을 볼 수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뭐 성경책 여러 권일걸? 그치?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낼 수 있게 되는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 성경책이 결국 수많은 이 대중, 일반인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중에 종교가 기독교가 바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게 돼. 왜? 그전에는 귀족이나 신부님들만이 성경책을 보고 하느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라고 전달만 해준 거야.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를 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야. 그냥 이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귀족이나 왕이나 신부님이 말하는 게 하느님의 말이 아니더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결국 보게 되면서 이 종교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겨나게 되면서 지금의 천주교와 여러분 중에 다니는 교회, 뭐 개신교라고 하죠.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사회 변화까지 이끌어내게 되죠. 그 다음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 금속 활자술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쇄술의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되는 책도 결국 그런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고려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물론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고 책들을 만들어내긴 했고 조선시대까지 전달이 되긴 했습니다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글자 자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한자라는 글자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웠으니까. 반면에 독일의 금속활자, 성경책을 하는 것은 알파벳 위주였겠죠. 알파벳은 글자 수가 한자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런 글자의 효율성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고려의 금속활자가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말하긴 어렵다. 알겠나요? 왜?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바탕으로 일반 백성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바로 고려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다음 밑에 보면 금속활자의 제작과 인쇄 과정을 보세요. 밀랍자를 새기고 밀랍 활자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쇳물을 붓는다. 주로 청동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밀랍이 다 녹아 없어지면서 그 쇳물이 굳으면서 바로 활자가 생기는 거고, 이 활자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판에 올려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금속에 바르는 그치? 특수한 먹을 바르고 그다음에 질긴 종이에다가 찍어내는 형태의 바로 인쇄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높은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의 기술을 바로 이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꼭 이번 시간에 외우셔야 되는 바로 이름이 있어요. 조금 길지만, 자, 오늘날 전해지는 금속활자 인쇄본 중에서 기술은 원래 더 오래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돼. 바로 뭐 때문에? 바로 여기 앞에 봤던 요 개성에서 무덤에서 출토된 실물 금속 활자를 보면 실제로는 더 오래전부터 기술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안타깝지만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인쇄본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인쇄본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죠.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다. 자, 요거 이름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별표 3개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 자, 화살표 해가지고 3개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말 그대로 금속 활자로 만든 인쇄물에서 금속 활자본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다. 마찬가지로 직지심체 요절도 고려시대 하면 책은 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불교 내용이었겠죠.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로 본래는 상하 두 권인데 현재는 하권만 전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직지심체 요절 역시 8만 대 정도와 똑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직지심체 요절하면은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 글자로 직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한 만큼 원래 정확한 명칭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알면 좋겠네요. 직지심체 요절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1377년 기록에 정확하게 이 책 내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만들어졌다. 고려하면 불교 문화가 발달했고 팔만대장경 만들듯이 절에서 이런 인쇄술이 발달했겠죠. 유럽에서 만든 금속 활자보다도 70년 앞서서 제작되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오, 그쵸? 뭔가 자,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박병선 박사라는 분이 여자 박사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역사 교육을 공부하시다가 이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건이 있어요. 병인 양요라고. 이 병인 양요가 1866년일 거예요. 이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바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건이 있어요. 이 프랑스를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이때 공격했던 섬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강화도는 한양으로 들어오는 입구였으니까. 프랑스인들 당연히 그 당시 배를 타고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강화도를 공격하고 여기에서 물론 조선군에게 패배하면서 물러납니다만은 물론 이걸 패배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 조금 약탈을 하고 결국 프랑스로 돌아가는데 이때 강화도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약탈해가.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문화재들을 약탈해 가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의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행사나 이런 걸 그림으로 기록한 책인데 이 의궤를 프랑스가 약탈해 갔어. 그래서 이 박병선 박사님이 이 프랑스의 의궤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가셔서 대학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프랑스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바로 이 직지심체 요절을 우연히 발견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보시고 이거 우리나라 건데? 그치? 기록에 1377년에 흥덕사에서 인쇄된 것이다. 보고 이거 금속활자본인데? 라고 해서 세계에 발표해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바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책이 바로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알겠죠? 이름은 꼭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이 직지심체요절이 프랑스에 있는 이유는 이 병인 양요 때 약탈해 간 게 아니라 이제 이 병인 양요 이후에 프랑스와 서로 수교 즉 뭐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왔었던 어떤 사람이냐면 콜랭드 플랑시 이름 참 그냥 외울 필요 없고요. 알아만 두세요. 이 플랑시라는 사람이 이 프랑스인인데 프랑스 이제 외교관으로 있었던 거예요. 외교관. 이 사람이 이제 외교관으로 있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언제 있었냐면 1887년부터 1903년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대요. 이때 이 사람이 이 직지심체 요절을 사가가지고 여기서 구입해서 간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금속 활자본인지 아무도 몰랐던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오래된 책을 수집하는 게 이 플랑시라는 사람의 취미였대. 그래서 뭐 시장이나 뭐 돌아다니다가 되게 오래돼 보이는 책이 있으니까 돈 주고 사간 거야.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간 거지. 집에 가지고 갔다가 이거를 또 팔았대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앙리 브레브라는 사람한테 팔았대.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들어만 놔. 이 사람한테 판 거야. 이 사람이 사서 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니까 나중에 이걸 프랑스 파리의 왕실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한 거야. 그 자식들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뭐 한자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쵸? 도서관에 창고에 처박혀 있는데 이걸 나중에 박병선 박사가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책이다. 고려시대의 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결국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알겠나요? 네. 근데 바로 이제 그래서 왜 이게 프랑스에 있겠어요? 그쵸? 지금은 돌려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대여하는 형태로 돌려 못 받았나? 직지심체요절은 못 돌려받았나?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선생님도 지금 헷갈리네요. 돌려받은 것들이 있고 못 돌려받은 것들이 있는데 돌려줄 때도요 완전히 돌려주진 않아요. 그냥 대여한다는 형태로 빌려줍니다. 말 그대로 대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준다는 이름으로 주는 거니까 참 얼마나 웃깁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받았나? 반환 받았나? 찾아보고 있어요. 아직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쵸? 네. 선생님 찾아보니까 아직 반환까지는 하지 않았대요. 여기 나와 있는 의궤. 요 의궤는 돌려주긴 했어요. 돌려주긴 했는데 완전히 돌려준 게 아니라 대여, 빌려준다. 빌려준다는 말은 뭐야? 언제든지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형태로 대여를 받았는데 이 직지심체요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에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도 그쵸? 이게 우리나라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에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런 문화재도 언젠가는 우리나라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밑에 있는 교과서 속으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가 벌써 끝나버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족문화를 지켜나간 조선, 이제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시대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뭐였더라?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고조선이죠? 기억나요? 고조선이잖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야.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세 개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삼국시대라고 하잖아. 삼국시대는 어떤 나라들을 의미해? 고구려, 백제, 그 다음 신라.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 더 알아둘 게 뭐야? 가야가 있지. 그치? 완전 완성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요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결국 누구였어? 통일 누가 했지? 신라가 통일하지. 그 다음에 고구려의 뒤를 잇는 어떤 나라가 또 있었어요? 이때 발해가 있었죠.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 통일신라가 또 통일신라가 결국 혼란에 빠지면서 세 개로 나눠지죠. 뭘로 만들어졌더라? 후고구려. 그 다음 후백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신라는 다시 신라죠. 그렇죠? 그렇게 됐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게 바로 누구였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고려였죠. 됐나요? 자, 요렇게. 이거 정도 순서는 자,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음부터는 이 고려가 멸망하고 바로 뭘 공부